그거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세포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본다면 당연히 다른 존재일 수 있죠. 아기 때의 저와 성인이 된 저의 지금의 모습은 전혀 공통점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이나 생명체라는 것은 세포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서의 관계 혹은 주변 사람들 혹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크님 든 예라면 당연히 그 거북선은 그때 거북선이라고 할 수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아마 청취자분들은 되게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되게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나나님이나 마크님처럼 이제 잘 아시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막 왔다 갔다 헤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들으면서 걱정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7년 주기로 제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왜 몸무의 모든 세포가. 그쵸? 우리 인생도 생각해보면은 7년 주기로 바뀌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의미부여하는 거죠. 저는 그게 예를 들면 그쵸? 이런 거예요. 예를 보세요. 조선 왕 할 때도 태정, 태세, 문단, 세 이렇게 7개로 하잖아요. 그럼 7개로 다 하네. 이게 왜예요?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7개로 하는 이유는 기억의 단위가 7개가 제일 쉽기 때문에 7개 쪼개는 거거든요. 태정, 태세, 문단, 세 예를 들어 막 전화번호도 옛날 보면은 02에 뭐 땡땡땡 3개 뒤에 땡땡땡땡 4개잖아요. 저희 알파벳도 A, B, C, D, E, F, G 이렇게 7개로 그 끊잖아요. 이유가 7개 단위가 가장 외우기 쉬워서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 7이라는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지금 마크님 말하는 게. 또 더 주세요. 설명을. 일단 세포가 7년 주기로 완전히 변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사춘기를 보통 몇 살 때 맞죠? 한 14살, 15살 맞죠? 요즘에는 더 빨라지고 있죠. 어쨌든 뭐 중학교 1학년 혹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 그쯤이잖아요. 그쯤이 이제 7살에서 14살, 7년 더해서 14살쯤이고 이것도 개인적인 걸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대학교 들어가서 사람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또 21살, 7년 더 하면 21살. 운명론자라서 그래요. 운명론자. 네,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아마 여기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의미부여라고 봅니다. 저의 인생 주기는 7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 질문의 그 요지는 7년 주기가 아니라 인간이 세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가, 그 사람과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본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갈래로 빠져서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자면은 그러면은 나라는 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7년 단위로 세포가 전체 다 바뀌는데 나라는 게 진짜 그냥 난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나라고 믿는 허구일 뿐인가 그 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나죠.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나누면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기관은 무엇이냐? 나라는 성격은 어떤 거냐?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니까 뭐 다 분석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이런 것들이 세포, 그다음 추억,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있는 그냥 집합체인 나로 보면은 그냥 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저는 의식이 있냐 없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북선 얘 같은 경우에는 거북선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북선은 이전 거북선이 아니라 새로운 거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경험이나 기억 같은 거를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우리의 몸은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의식의 유무가 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심리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하면은 그중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과거의 자신에 매여있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산다는 것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의 살 날이 남았다는 거고 그 앞으로 동안 내가 바뀌거나 변하거나 더 나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다른 의미를 얻을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고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이대로 쭉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이 그 이상을 할 수 없게 돼요. 그 안에 갇혀서. 그래서 저는 존재라는 거,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어떤 진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사는 동안을 전체 과정 자체를 아직 오지 않은 나의 미래까지를 나의 존재로 넣으려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그 의지가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래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지, 방향성. 그쵸. 결국에는 그게 의식하고도 연결되네요. 아까 의식하고도 연결이 의식. 되는데 그냥 나는 이래라는 거라기보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에 좀 더 가까워요. 그 좀 미래지향적인 거. 네네네. 만약에 의식이 뇌에 맞아요? 뇌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본다면 식물의 세포가 어렸을 때 콩과 자라서 콩나물이 됐어요. 그럼 그 두 개는 다른 건가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왜요? 얘가 완전 생긴 거는 동그란데 자라나니까 완전 다른 모양이고 아예 다른 구조가 다른 세포로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걔네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는 이 콩나물과 그 콩나물을 다르다고 보는가? 전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의식이라게 강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의식이 없어요. 뇌사 판단에서 내가 약간 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아예 없어요. 그럼 몸만 있어요. 그냥 기초적인 생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7년이 지나서 그건 제가 아닌가요? 의식이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머리가 팽팽 도네요. 어려운 질문이죠. 나라는 존재가 의식에 기원해서 의식이 있냐 없냐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도 나왔는데 그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진짜일까요? 우리는 뇌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수많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합니다. 이는 원자들이 원자들을 보내며 원자들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한다는 것은 뇌에서 원자들이 서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에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원자들의 움직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원자들을 자의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통제한다면 우리가 직접 생각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데 그 원자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냥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9년 미국의 심리학자 벤자민 리벳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연구원들은 실험 대상자의 머리에 전극을 연결하고 실험 대상자에게 자신이 손목을 굽히고 싶을 때 손목을 굽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목을 굽히기로 결정한 순간과 실제로 손목 근육이 움직인 순간을 측정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이 손목을 움직이기로 결정을 내려 근육을 움직이기까지 약 0.15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목을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고 0.15초 후에 손목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손목을 움직이기 0.55초 전에 이미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미 뇌의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이는 생각 또한 뇌의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한 실험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두 가지 버튼을 놓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둘 중 누르고 싶은 버튼을 마음대로 눌러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머리에 전극을 연결하고 결과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들이 버튼을 누르기 7초에서 10초 전에 어떤 버튼을 누를지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논문으로 작성되어 2008년 네이처지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이란 걸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 뇌도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은 뇌의 전기 신호를 받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관련된 뇌 부위를 자극하면 그 사람의 왼손을 들어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자민 리벳은 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뇌 부위를 몰래 자극해 왼손을 들어 올리게 한 다음에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왼손을 왜 들어 올렸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들고 싶어서 들었어요. 가려워서 들었는데요. 무슨 생각이 나서 들었어요. 이처럼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에 이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연구를 마친 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자유는 뇌에서 이미 일어난 일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해진 생각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의 그런 문제랑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뇌의 자극이라는 거를 환경으로도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 환경에 내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거를 의지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문제로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연구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뇌 해킹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다 칩을 심어서 사람 자체를 해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완벽하게 이게 연구되진 않았는데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극을 연결시켜 놓으면은 서로 간에 전극을 연결시켜요. 예를 들어 저랑 노이만님이랑 전극을 연결시켜서 서로 약간 연결되게 해놓으면은 제가 오른손을 쥐면은 노이만님도 똑같이 오른손을 쥐게 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이만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힘 빼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올라가서 저처럼 주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원해서 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사회자가 있고 두 사람이 그 무대에 나와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실험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힘 빼고 있으세요 했는데 한 사람이 올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힘 빼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처럼 뇌를 해킹하는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저도 김대식 교수님 거 책 당신의 뇌 미래의 뇌 읽었었는데 거기서 마크님이 말했던 거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뇌 해킹 전에 이제 일단 뇌를 만약에 제가 여기 방에 있고 뇌만 연결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제 뇌 자극만 보고 내가 어떤 걸 봤는지 인식했는지 알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뇌만 보고. 뇌를 해독하는 거죠. 그렇죠. 해독하는 거죠. 그게 돼야 해킹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엄청 명확하진 않은데 그 사람이 그렸던 그림들을 막 뇌에서 일어난 반응만 보고 그림을 대충 비슷하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전 되게 놀랍고도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첫 번째가 거기서 뇌과학에서는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이미 예측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그렇게 친다면 내가 어떤 아이의 뇌만 가지고 그 아이의 20년까지 예측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애가 어떻게 행동한지 제가 이제 지금 말을 하면서 뇌과학자들은 뇌 스캔을 뜨면 너가 말하기 전에 이미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친다면 그들이 내가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있는가?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변수들, 내 환경의 영향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내가 0.1초, 0.0001초의 순간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내 20년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나인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심리학에서 슈퍼에고랑 초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 그러면 저는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무의식은 컨트롤 못하니까 무의식은 완전 생각을 스스로 못하니까 그건 내가 아닌가처럼 그러면 무의식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닌가? 라고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나폴스님께서는 지금 예측이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 또한 뇌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또한 뭔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반응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면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네요. 내 정해진 거를 다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20년 후에 너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20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뭐 지금의 발달으로는 몇 초 후 막 이런 것만 알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그 정도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발전한다면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DNA 같은 것만 봐도 이제 쌍둥이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를 보면은 꽤 비슷하게 됐다는 연구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DNA로 모든 게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DNA라는 그 하나의 공통점만 가졌는데 이렇게 유사하게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다른 연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환경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걸 통해서 그 논문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저는 반박하고 싶어요. 그거 너무 불편해요 지금.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라는 그렇죠, 자유의지가-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크님이 설명해준 이 예가 리베시안 실험이 이게 좀 비판을 많이 받는 실험이에요. 리베시안 실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는 그 생각에 대한 자극이 그 이전에 일어났다는 건데 이 자극을 제가 옛날에 대학교 수업에서 듣기로는 준비 전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준비 전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근육을 움직이기 이전에 뇌에서 어떤 신호가 발생이 돼요. 그 신호를 준비 전이라고 하는데 이 리벳의 실험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준비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 인간은 예측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 실험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참가했던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준비 전이라는 게 10번 측정 시도를 하면은 한 번인가 측정이 되고 이 준비 전이라는 신호 자체가 어떤 신호인지 모아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이 실험 자체가 제대로 된 실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리벳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인간이 생각하기 이전에 준비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결과를 지금 내놨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인간이 인식하기에까지 딜레이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마크님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게 프로그램화 됐다, 정해져 있다, 정해진 대로 간다라는 거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고 뭐 여기 마음 쓰지 말자 하는 식으로 저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냥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되게 그건 긍정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사실 자유의지가 어떤 형사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는지 그 자유의지의 유무 정도를 판단하는 게에 있어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사이코패스는 나는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유전자가 있고 나에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죄가 아니고 무죄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예를 보면은 전두엽이 작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관장하는 그 기관도 굉장히 작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내 잘못이냐? 난 이렇게 태어났고 DNA가 정해진 대로 행동을 했을 뿐이다. 뭐 사자가 토끼를 먹었다고 해서 그거를 범죄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냥 내 본성을 자연스럽게 따랐을 뿐이다. 라는 논리를 따라가면 사실 이 사람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왜냐면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못 느끼는 거지 살인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다 프로그램에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처벌받는 것 또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노이만님께서 말한 거가 생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자유의지가 실현되기 전까지 뭐 준비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자유의지가 뭔가? 그럼 그 전에가 자유의지라고 하면은 그 자유의지는 도대체 뭔가라고 하면은 그냥 그건 추측일 뿐이고 실험으로 결과로 나온 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는 것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사실 카스트 제도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그 카스트 제도의 믿음은 내가 전생에 했던 업보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전생에 굉장히 내가 안 좋게 살았으면은, 그 나쁜 행동을 하고 살았으면은 지금 되게 불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우하게 살아도 내가 지금 좀 괜찮게 살면은 다음에는 그건 정해진 거죠. 내가 지금 이 삶이 불우한 것은 기억은 안 나지만 전생의 업보로 프로그램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안에서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나는 전생의 업보를 다 해야 되니까. 인도 카스트 제도의 문제점이 발전을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고 내 과거의 업보대로 하는 거고, 오히려 그 거지들이 그 적선을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착한 일을 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불우하니까 죽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부유하게 다시 태어나겠지 라는 그런 논리가 있을 때 그 생애에서의 발전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이게 그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철학의 문제점이 아닐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이상의 발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정해진 대로 그냥 이렇게 쭉 사는 거지 라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프로그램 이론상으로 보자면은 그 또한 다 정해진 거죠. 카스트 제도 또한 정해진 거고 발전을 못하는 것 또한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뭐 착한 일 하면은 그만큼 보상 받을 거고 나쁜 일 하면은 그만큼 벌 받을 거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난 예가 카스트 제도인 거고, 그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카스트 제도가 한 거는 네가 지금 못 사는 건 과거의 업보니까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에서의 그럼 발전 욕구? 자유의지라는 거에 대한 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약간 좀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그램 이론이 좋다 안 좋다 이걸 생각함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걸 떠나서 이 이론이 이렇게 밝혀진 거면은 그럼 이 이론은 뭔가, 이거를 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생각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 생각 또한 뇌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 거다. 결론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뇌 반응을 통해서 생각이 된 거다라고 좀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매트릭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좀 사회적인 부분 좀 얘기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사회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그 근본적인 거 넘어서 이제 우리 현실 세상에서 좀 밀접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란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 정의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마이클 샌델이 썼던 거에서는 이제 공동체주의를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샌델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금 정의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약자나 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맞춰주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저는 저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200년 전에도 이런 정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희처럼 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정의란 무엇이냐 하면 삼종지도를 따르고 그렇죠. 신하는 할 거 왕에게 아니에요? 충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정의라는 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또 약한 자를 위하는 게 선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도 다르다고 봐요. 원시 국가로 돌아가면은 옛날엔 약탈하고 그랬잖아요. 약육강식. 약하면 너네 부족은 지는 거야. 왜 돌봐야 돼? 내가 짱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의가 약한 사람을 돌보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더 나아가지고 죽은 원조라는 책이 있어요. 원조하다 도와주는 거. 그래서 죽은 원조라는 책이 있는데 실제 아프리카 흑인 경제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선진국에서 동정심 갖고 우리 도와준다고 원조하고 막 돈 주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다 라는 논리로 책을 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핵심만 말할게요.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 뭐였냐면은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해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더 나가서 그 돈은 사실 대부분이 권력층에게 간다. 그러니까 권력층들이 부패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는데 너네가 선한 행동이라고 너네가 도와준다고 믿는 원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가 못 살고 있다 라는 주장의 책이었어요. 뭐 어쨌든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1900년대 초 전 세계 아이들은 모두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부모가 이상한 부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일을 하며 세상에 대해 배우고 크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주 큰 죄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아동학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혹은 도덕적 관념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바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결국 이 또한 우리 머릿속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 시대 때 독일 사람들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초록색 종이에 가치를 부여해 화폐라고 하고 돌과 나무를 모아놓고 경복궁이다 하면서 그 돌과 나무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또한 지구 표면에 선을 그어놓고 국가다 하면 그 표면에 애국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허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와 더 밀접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호 사회학 박사가 쓴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 책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이순신 재조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전에도 존경을 받았지만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 그 격이 한층 더 높아져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과연 박정희 정권은 순수하게 이순신이라는 위인을 존경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했을까요? 아니면 이순신의 자기 희생과 무조건적인 애국심을 이용해 국민들을 알게 모르게 세뇌시켰을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 한 번 바쳐도 아쉬울 것 없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부단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즉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오찬호 박사는 주장합니다. 이유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중들에게 퍼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 환경 속에서도 군소리 않고 일만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절대 이순신 장군이 사실 영웅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정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쓰러져가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현 시점에서 본다면 미련하다, 너는 착취당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게 국가를 위해 더 큰 정의와 선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즉 정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정의이자 도덕적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조금이라도 변하셨나요?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좀 가치관이 좀 많이 흔들리는데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좀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철학의 오래된 주제예요. 이런 질문들이 이런 철학인 질문들을 거죠. 찾는 네. 게 철학인 왜냐면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인가, 내가 보는 게 진짜로 보는 것인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 철학이죠. 저는 정답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철학이라는 게 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질문이고 쟤는 왜 저렇게 할까? 굳이 막 유명한 철학자를 공부해도 되지만 그건 너무 학문적으로 파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크님 이번 화 재밌게 들었고 매트릭스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매트릭스를 봐서 그 당시에 제 매트릭스의 세계가 굉장히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 못했구나. 그래서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요즘 원래 대학원 생각이 좀 없었거든요. 대학원을 되게 싫어했고 그랬는데 요즘 뇌과학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애들 인지 교육 쪽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애들의 예를 들어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뇌에 자극을 준다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설명에서 들으면은 우리의 뇌가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면 어떤 자극을 내가 줘가지고 얘를 교육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한 입장이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대학원도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이 결국 내가 사는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정의라든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전 역사를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어떤 각 분기점마다 자신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식의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의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부족하거나 완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의 문제점이 있는 예컨대 그 사람에 대한 계급을 타파한 혁명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아동과 성인에 대한 차별, 그 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보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먼 후대가 봤을 때는 그때는 막 되게 동물권도 되게 안 좋았고 되게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낮은 그런 시대였다라고 기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한 시대를 살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다 옳은 선택만을 하거나 온전한 완벽한 정의를 실천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인물을 볼 때도 그 시대를 비추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저는 시대마다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시대의 그런 요구 조건들, 시대에 넘어야 될 것들을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에 100계단을 넘을 수 없고 그 역사 속에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넘어야 될 것들, 실천해야 될 정의들 이거를 쌓아가다 보면은 우리 후대는 그보다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리라든지 정의가 시대마다 조금씩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기서는 계단 1층이었던 거고 우리는 지금 100층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1층을 세우면은 우리 후대는 1000층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진보해가고 있다는 걸 결국에 강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히틀러가 독재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학살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전 세대에 비해서 그게 진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게 정의라고 믿고 실천했는데 그게 과연 진보된 건지 그러니까 진보라는 개념이 저는 이게 과연 진보인가 그냥 형태만 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무엇인가? 전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마냥 나라를 키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남의 식민지 뺏고 다른 나라를 얼른 많이 식민지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겠다. 그거 말고 좀 더 인류 전체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철학은 저는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아지는 게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실수를 하는 존재고 잘못을 하는 존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존재인데 그거를 어떻게 결국에 해석하느냐. 저는 지금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진 않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우리 인간이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주 철학이잖아요. 저는 그게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난나님 입장엔 정반합인 거잖아요. 원래 생각이 정말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됐네요. 원래 생각이 있고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더 나은 세계로 연결된다라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정반합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굳이 안 나갈 수도 있죠. 만약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전쟁 불가능하지만 지금 전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고 북한 지금 핵미사일 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아까 마크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더 나은 세계로 나가고 있는가. 근데 이거 저희 그때 다뤘던 책에 보시면은 세상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전쟁은 여전히 팩트 있지만 플리스요? 네. 줄었잖아요. 그건 그 책의 관점이죠. 저는 그 책을 그 책의 팩트인 건 그 책을 쓴 사람의 관점인 거고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이 있는 건 전쟁 위험성이 있는 건 팩트 아니에요? 전쟁 위험성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전쟁의 빈도수와 현대의 빈도수는 확실히 차이가 있지 않아요? 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반대인데 그러면은 전쟁이 더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한국 전쟁이 있었고 반대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동안 전쟁 없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쟁이 점점 안 일어나야지 진보가 되는 건데 꼭 그렇지만 않고 그건 주기별로 계속 일어나고 어느 때는 평화가 길기도 했었고 어느 때는 짧기도 했었고 근데 그 짧은 시간이 현대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게 계단 형태로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과거의 인간과 현대의 인간이 생각하는 게 막 너무너무 다르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특히 도덕에 대해서는 과학 기술은 크게 변했지만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예전에 일어났던 범죄가 아예 사라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일어났던 살인, 도둑질, 강간 이런 것도 여전히 계속 일어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고 철학, 도덕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도 그런 거는 이제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살인이 일어나도 물론 처벌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신분에 대해서 예컨대 주인이 노비를 죽였을 때 이거 살인도 아니죠. 이거 뭐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처벌도 안 받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 네가 CEO든 사장님이든 간에 인간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는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발전을 한 게 있다는 거죠. 발전했을 수도 있고 발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동의하세요? 아니요? 발전이 안 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면에서 발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의 관점은 좀 더 발전한 것에 저는 좀 더 주목을 하는 거죠. 네. 그 발전도 현대의 관점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발전인 거고 더 미래에서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과거보다 지금이 더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서 과거를 봤을 때 과거보단 지금이 낫지 하는 거지만 만약에 한 100년 뒤, 200년 뒤에 갔을 때 2200년 사람이 지금 현 시대를 봤을 때 이거하고 또 조선시대하고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조선시대, 신라시대에 뭐 크게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현 시점에서 과거를 봤을 때 진보했네 하는 거지. 그냥 그건 우리의 관점, 지극히 현 시대의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 경제성장이나 인권 같은 경우는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환경 문제로 보면 조선시대가 훨씬 좋았던 시대죠.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는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구성하면서 보기 때문에 지금이 되게 발전했다고 보지만 마크니 말한 것처럼 몇백 년이 지났거나 그 이후로 보면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계단식으로 인간이 막 성장한다는 거는 좀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전 역사를 배우면서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선택지만큼은 절대 못 누렸을 것 같거든요. 전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만약에 노비로 태어나더라도 그냥 프로그램화 되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나의 매트릭스구나. 왜냐면 그때 저희 대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의 학교는 문제가 있다. 지금 옛날처럼 소수의 학생들만 엘리트 교육을 해야 되고 그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다들 부글부글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싸웠죠. 싸웠는데 이제 제가 싸우고 그 교수님 같은데. 같은 교수님일 거예요. 대학이 같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1살에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8살이 되는 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이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19살까지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이후 대학에 가서도 스펙을 쌓기 위해 학점 관리도 하고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인턴까지 하곤 합니다. 이후에는 취업을 위해 또다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을 위해, 다음에는 육아를 위해, 이후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 공부까지. 우리는 어쩌면 정해진 매트릭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 부자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돈 많은 부자들이 미디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여러분들을 세뇌시킨 것입니다. 모두가 돈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기득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매트릭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매트릭스를 만든 누군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